연초부터 증시가 오늘 이제 코스피 5천을 넘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우리가 전임 미답의 길을 걷는다는 말을 잠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가던 그 증시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게 한 20년 전 정도의 사건입니다만 그때를 한번 지금 돌아서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하거나 체크해야 될 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는 과거에 PER 10배 수준은 비싸다 또는 PBR 1.0은 비싸다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우리 투자가분들이 26년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25년도에 대략 저점 대비해서는 100% 이상 많이 올랐고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접어들었어도 글로벌 증시 상승률로는 탑 1에 자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침 1월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어 5,000포인트도 잠깐 다녀오고 한국 거래소에서도 빵빠리 하는 사진도 저도 보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3,500 정도를 돌파한 이후부터 한국 기준으로 PBR 1.0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시장의 결대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리면 증시가 올라간다 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는 떨어진다. 그게 우리가 박스권 신고가를 가기 전에 한국 증시 기준으로 3,000포인트 중반에 있었던 PBR 1.0 미만에서의 마인드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뭐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기존에 알고 있던 PR의 모든 사이즈 자체를 내려놓고 신고가 증시에 맞게 한국 증시가 멀티플을 가져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연초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뭐 목표 가격 또는 뭐 증권 지수의 밸류를 많이 높일 건데 제가 가끔 바라보는 거는 이 분들의 그 분석 자체도 어찌 보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현재의 데이터와 여러 가지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린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지수 레벨을 좀 높게 보는데 기준은 과연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수 레벨은 결과적으로 실적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0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낼 때 PBR 기준을 1.0으로 잡았다면 그게 보통 지수 상단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중반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26년도 연간 전망치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양사 합쳐서 맥스 200억까지 본다 또는 그 이상까지 본다는 거는 두 개의 기업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감안했을 때도 코스피 200 전체 시가총액은 200억, 300억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 레벨로 만약에 분석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6천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 관점에서는 가장 큰 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또는 뭐 그런 거의 모든 기준점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붙어있는 이 강력한 파워 게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기에 지수가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5,000이라는 그 포인트에 각인이 되어서 5,000포인트가 왔고 지난해 25년도 한 5월달 정도에 우리나라가 6월인가요? 예, 선거를 하고 나서 5,000통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 5,000포인트 보내기 특별위원회. 근데 그 5,000포인트의 기준은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 추적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연간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어찌 보면 막연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 PBR이나 PR에 맞춘 수치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5,000이라는 그 각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이지 시장 어디에도 5,000이 왔으니까 주식을 팔아라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려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는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수 같은 경우의 예단이나 어떤 목표치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판단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잣대를 바라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다 비싸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현재의 잣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해외 IB들이 한국의 지수 자체를 되게 높이 봅니다.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높게 보는 약간의 그 몇 가지 워딩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하나도 빼먹지 않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주주 친화 정책 주가 부양 정책, 쉽게 말해서 정책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증시를 유입시키는 뭐 국민연금의 기금 주식 비중 조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밸류업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든지 기타 주식 친화적인 정책으로 펼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거는 수치로는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 주주 진작책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26년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도주의 편성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이 주가지수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도 개인 투자가분들도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을 되게 추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 200개 종목 중에서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2개의 기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26년도 주도주가 뭐냐의 답은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런 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주가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분의 주도주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 2위, 3위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지금은 잠깐 내려가 있는 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정말 ES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는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CES를 잠깐 좀 한번 리뷰해보는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미 이제 1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CES의 여러 가지 9개, 10개 넘는 주제 중에서 메인 카테고리가 AI 반도체도 있었고 로봇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CES 리뷰 증권사 IBK 자료인데요. 25년도 CES가 AI 에브리웨어의 원년이었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올해 26년도 CES의 가장 큰 주인공은 이미 전부터 로봇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AI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장착하는 분기점. 이 워딩이 그냥 보면은 아니 AI가 어떻게 인프라를 장착하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느꼈던 바로 그 부분이죠. 현대차가 물류 자동화 로봇을 통해 가지고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제조 공정에 들어간다.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로봇도 AI잖아요. AI를 심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CES에서 보이던 모든 그 핵심 라이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글로 표현하면 물리적 AI, 영어로 표현하면 피지컬 AI였던 거죠. 그런 관점을 보신다 그럴 때는 25년도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 AI라는 큰 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당연히 숙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럼 한국에서 피지컬 AI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도체를 우리는 이제 IDM 업체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칩을 설계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제조 생산하는 구조니까, 지금 보는 자료가 물론 영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시장 관점에서는 HBM4의 진입에 따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또는 메모리 가격이나 낸더 쇼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아마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삼성전자가 4분기에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많이 보던 데가 17조에서 18조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지금 1월 마지막 주로 가는 요점에서의 실적 발표 예정은 20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램이라든지 HBM4에 대한 진입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15만 원대 이상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70만 원대 중반의 하이닉스 주가를 추가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주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강한 백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26년도의 모멘텀인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뭐 DDR5라든지 낸더 가격이 뭐 작게는 더블 이상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도 많은 일각에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뭐 CPU 쇼티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올해도 지속적으로 서버용 뭐 DDR5라든지 낸더 가격들이 쇼티지가 계속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통용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에는 없지만은 삼성전자에 많은 그 골치 아픈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단 자료목에 보면 HBM 옆에 있는 FOUNDRY, 파운드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년도 7월 달에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를 해놨습니다. 물론 23조라 그러면은 지금의 삼성전자 전체 매출로 놓고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하지만은 미미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게, 참고로 25년도 1분기 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무려 2조 원대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매 분기 2조 원대. 근데 그게 3분기를 좀 지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월달, 10월달 요 정도 3분기를 지나면서 파운드리의 적자 자체가 1조 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물론 테슬라로 들어가는 AI5라든지 AI6 칩 같은 경우는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발전했습니다만 양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시장의 관심은 정말 삼성의 파운드리가 얼마나 적자폭을 줄이는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방금 말씀으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또 이전 주도주였던 조방원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원전 섹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원전 섹터의 흐름은 어떤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협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주적인 원전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원전은 딱 두 가지 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가만히 보시면 대형 원전과 우리가 말하는 모멘텀 측면에서의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보통 원전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포인트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화면에는 뭐 5년이 6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는 건설 기간만 6년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발주하고 안전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을 때 한수원이나 이게 실적으로 얼마 정도 여더갈까지 되는 거야.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되게 꺼려하는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원전도 조선과 방산과는 조금 다른 게, 조선 방산은 수주 산업이고요. 원전도 수주는 수주인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적인 트렌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관 사업이라고 해서, 방산도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정부에서 한국무역예금공사입니까? 무역공사에서 정부 차관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전을 접근할 땐 첫 번째는 저는, 만약에 대형 원전의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아예 투자를 좀 차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조금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그러면은 바로 AI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붙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식의 모멘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대형 원전이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입지 선정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원전은 뭐 우리 집 앞에 마음대로 그걸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입지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나 전력 부족난은 AI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석탄, 뭐 풍력, LNG 원전했을 때 발전 효율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원전입니다. 물론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자체가 원전의 안정성 발생 빈도는 낮고 한번 터졌을 때 임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전 그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게 대한 게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한 번의 임팩트는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좀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라든지 조금 내려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미국의 원전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오래된 전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좀 들여놓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과 관련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실제로 원전 관련 인프라 건설을 계약한 흐름이 좀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소형 모듈 원전과 잘 연결시킬 수가 있긴 있을 건데, 이미 지금 테슬라 가스터빈 거의 테슬라 쪽으로도 한 5개 이상 이미 좀 추정이 되어 있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조회 공시에서 답변 공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향후 발주처에 대한 이야기, 정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8천억 정도의 자금을 세팅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착공에 들어가냐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의 기업들이 자금을 세팅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신다면 원전 관련주들은 주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트렌드 관점에서는 전력난 인프라라든지 국가 정책 측면에서 되게 원전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멘트라든지 정책을 좀 살펴보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의 색깔보다는 조금 실용적인 어떤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히 약간 옛날로 보게 되면 친환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글로벌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옛날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용주의거든요. 풍력이나 에너지도 당연히 어느 정도 국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이 부족한 전력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또 추가 건설 원전 수주까지도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가 원전주의 주가의 흐름을 좀 이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대표로 이제 뭐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수주 포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할 때
왜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는 섹터를 바라볼 때 5,000포인트 이내의 잣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계 업종이 PER이 10배가 넘는다고? 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은 모든 섹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계 업종은 전통적으로 PER이 10배가 넘으면 너무 비싼 거야. 그런 것보다는 이 지수, 주가 지수 자체가 대한민국의 평균 지수가 PBR이 1.3배가 넘고 PR이 10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통신주라든지 몇 개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 멀티플을 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에 대한 사업부 실적 전망인데요. 아직까지 25년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1조 원도 되질 않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이 원전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실증 사업이 빠르면 26년 말, 늦어도 27년 28년까지 가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세워놓던 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파른 막대 그래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ER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성장성을 현재로 가져온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 자체와 주가를 관점에서 10년 후의 실적을 다 끌고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3년 후의 실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전은 아마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렇게 2035년이 됐을 경우에 유지보수 매출이 대략적으로 5조 원대가 넘어가고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믿고 가볼 만한 이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민 많으신 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또 중소형 기자재 종목들 또 주목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말하는 대장주인데 주가의 개별 변동성은 그 외적인 종목들이 많이 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주가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장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강세를 보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어찌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거의 뭐 개별주처럼 주가 급등할 때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부진한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원전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아마 제 손가 보면 10개 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외에도 물론 붙여진 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K원전을 꾸릴 때 그 팀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원전 밸류체인이 관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사나 한전기술이 원전에 시공된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국형 SMR, ISMR이 갔을 때도 원전 설계 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전기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가스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이제 기타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이걸 원전 테마로 보긴 좀 그렇고 원래 BHI는 열병합 발전 쪽이기 때문에 복합 해수 보일러 쪽이죠. 근데 BHI의 사업부의 원전 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원전 사업 쪽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 BHI도 어느 정도 뭐 원전 관련으로 움직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BHI는 제 기준으로는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투자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기타 이제 관련 원전 개척기라든지 이런 걸 만든 노팩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 기타 밑에 있는 이제 주가 원전주가 많이 갈 때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신기계라든지 우진파워라든지 G2파워라든지 기타 보성파워들 이런 약간 가벼운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관련 기자재나 설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투자의 5종목 정도를 좁히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건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거는 조금 빼고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뭐 우진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도 좀 궁금합니다. 조선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최근 이렇게 흐름 좋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나요? 조선주가 이제 뭐 24년도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많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수주 사이클 자체가 거의 시장에서는 24년도 말 25년도 정도의 피크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주가 중간중간에 업다운이 좀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업다운을 이제 엎어버린 게 모멘텀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수주 잔고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강점이 있던 컨테이너선의 수주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체 수주량과 신조선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주량이라든지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25년도 하반기로 조금 주춤됐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는 글로벌 전체에 대한 수주량과 신조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이슈라는 이런 것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조선 매크로 데이터만 놓고 보게 되면은 3, 4분기 이후에 조금 주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 3, 4분기에 물론 이제 부크루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만은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주가 약간 차익 매물이 없어나 있었고요. 지금 상반기 1월 달 정도나 지금 현재 2월 달에 갔을 때 조선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조선이 보통 배를 수주를 하고 건조를 해서 인도하는 시기까지는 선박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봤을 때 최소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과거 22년도 3년도에 수주한 실적 자체가 인도가 되면서 오히려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물론 그게 현재 주가에 묻어있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실적 관점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26년도 상반기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뭔가 아쉽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군함 쪽 또는 유지보수로 대면되던 MR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아마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미국의 모 군함을 아주 빠른 시기에 유지보수한 걸로 여기는데, 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군함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과거 10년 이상 또 20년 동안 우리 그쪽에서 하는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었고,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필리조선소나 필리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허벌판입니다. 갈 데밖에 없다고 이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직은 결정 난 건 없어요. 작년 연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지금 함정 수출 계획도 잠깐 보시면 이건 24년도 초, 25년도 초 자료인데요. 하나오션에서 나온 이제 주요 함정 수출에 대한 추진 해외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조금 바뀐 게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쪽에 하나와 HD가 독일 기업과 함께 입찰에 들어가죠.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물론 한국의 K 잠수함이 수주를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모멘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호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중심 있게 보는 거는 올해 26년도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경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연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의 1년 차가 관세를 통한 질서 정리였다면 2년 차는 히토리오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경학, 즉 진영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면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의 모든 자금, 공작 똑같은 논리인데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가면서 2차, 그러니까 1차가 숫자 노름으로 중국을 개뜨렸다면 숫자 노름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미국이 없고 있지만은 채굴할 수 없는 바로 히토리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총성 없는 전쟁이 갔을 때 우리가 볼 때 군함 쪽이나 MRO 쪽이나 이런가에 한국계의 협력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어봤어요. 똑같은 배가 들어왔을 때 유지하는 게 한국이 잘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빠른 시간에 납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독일을 제끼고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마스가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자체는 쉽게 모멘텀을 잃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주가는 1월 달에 약간은 많이 좀 오른 게 있어요. 오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주를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약간 어수선할 때 올라갔다가 또 한두 달 쉬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조선주도 거의 발표하긴 하는데 2월 초순에 하긴 하는데 많이 묻힐 겁니다. 그래서 묻히는 오히려 이제 2, 3월 달에 오히려 조금 주춤하다 그러면은 거꾸로 3월 이후 4월에 발표되는 게 대부분이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럼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2월 달, 3월 달 오늘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그림에서 나온다면 그때 한번 새롭게 이제 포트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방원에서 방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방산주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초부터 많이 올랐죠. 근데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 5개 정도 방산 관련 투자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시스템은 이제 약간 지통제 쪽이니까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인 물체를 만드는 기업은 보통 4개 플러스 1개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게 방산 플러스 우주라는 겁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아주 많이 이제 1월 달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연초부터 터진 게 미국의 방산회사, 미국의 우주 기업들 쪽으로 집중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이 주가가 많이 반응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나 현대나 LIG가 1월 달에 수주가 빵빵 터졌느냐,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우주라는 모멘텀과 투자 심리적인 우리가 말할 때 센티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트럼프가 갑자기 막 베네수엘라,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침략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옛날에 히틀러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공격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어떤 강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무하게 되면 투자 심리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1월 달에 방산주가 많이 오른 게 아시겠습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올리는 1.5배 이상 정액하는. 근데 정액 퍼센테이지 보니까 미국 국방부 예산 정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록히드 마틴의 주가도 1월 달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1월 달은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방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K9 자주포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지 수출이 되겠죠.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제는 저기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적으로 폴란드의 역할 자체를 떠나가지고 24년도, 25년도 초에 유럽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방산과 무기, 대표적인 뭐 유럽의 방산 강국이 프랑스나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왜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의미도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 K방산의 눈은 당연히 폴란드나 기타 체코나 두 쪽으로 계속 눈독은 들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시선 자체를 가장 뜨거운 한 군데, 중동의 하약골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보게 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모멘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은 K2 전차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뭐 LIG 넥슨의 천궁2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현존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KF-21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텔스기를 미국에서 안 주면은 못 쓰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해 하반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들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 이런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빈살만은 뭘 가져가느냐? F-35를 가져갔습니다. 아주 신나는 거죠. 뭐 F-35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가격을 떠나가지고 F-35를 공군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지상권을, 고공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KF-21도 인도네시아인가요?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올해 큰 모멘텀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선주의 흐름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 보면 좋은데, 한 가지 2월달 가는 관점에서 방산주의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큰 박람회 1월달에 CES를 보면서 CES를 통해 가지고 뭐 로봇 관련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처럼, 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가 2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타 많은 방산업체들이 사우디 쪽으로 아마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물론 거기서 이제 보통 방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수주라든지 MOU 같은 걸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2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사우디의 방산 박람회 모멘텀, 요거 한번 2월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CES 2016 이후로 전후로 해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주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도 상당히 투자하기는 어려운 섹터입니다.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일정 부분의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플러스 모멘텀, 그 모멘텀이 실적으로 변했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는, 가장 어찌 보게 되면 워런 버핏이나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어떤 동력 같은 경우는, 초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나오질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로봇 투자를 조금 꺼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이 과연 어떤 로봇 투자의 중심에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아킬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로봇2는 투자보다는 사실
모멘텀과 플레이 투자 그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투자란 거는 내가 주가가 물려도 2, 3년 후에 다시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레이딩용 같은 경우는 나의 주가의 수익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이나 여러 가지 뭐 비중 축소 또는 손절 이런 걸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런 거 먼저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우리는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로봇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던데, CES에서 나왔던 자료 한번 좀 보시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AI라는 어떤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과거 23년도, 24년도를 봤을 때는 생성의 AI, 바로 챗 GPT라든지 이런 거였고, AI 에이전트,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죠. 근데 올해 CES 2026을 거치면서는 거의 기성전 피지컬 AI였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AI, 우리가 말하는 생성 AI가 될 수도 있고, 지능이 포함된 데서 물리적인 신체, 바로 AI를 통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핵심이라는 게 가운데 있는데, 바로 기존의 디지털에서 바로 피지컬 쪽으로 변화하는 이것 자체가 AI 변화, 이것의 가장 실정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로봇이라는 거죠. 밑에 두 번째 자료에 있는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큰 관점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오퍼레이션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 레벨 4라든지 5로 가는데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 또는 로봇을 통해 가지고 물류 공장에서 팔레트를 통해서 AMR 또는 AGV를 통해서 물건이 적재내서 적재적속에 배치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체가 이제 로봇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보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조금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CES 아틀라스에 두 가지 모델이 나왔었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약간 아틀라스 3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연한 색깔의 그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서 백덤버링 하다가 삑살이 난 거. 예, 근데 그건 정확히는 삑살은 아니었더라고. 그게 이제 가장 트리거인데, 그게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백덤블링을 하다가 비틀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날아간 거는 뭐야? 제가 여도 찾아봤더니 로봇이 백덤블링 할 때 무슨 부품 방지를 위해서 우리 손이나 발 같은 데 고무 파킹 같은 것을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해요. 착용이겠죠. 그게 이제 날아간 거였고, 가장 세상이 뒤집어졌던 게 바로 불균형하게 착지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중국 로봇들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싸움하다 자기들끼리 격투하다가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고 우리가 개가 뒤집은 것처럼 바둥거리기만 합니다. 근데 이번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몰래 이전 모델에서도 아틀라스 홍보 영상에는 360도 또는 540도 플립톤 영상도 없잖아 있었어요. 540도는 기계 조절처럼 한 바퀴 돌면서 몸 비틀어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의도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바닥이 되게 미끄럽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틀라스는 되게 유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파란색 계통의 몸통을 갖고 있던 거, 그 친구의 전문직인데 그 친구에 대한 흐름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어서 지금 1월 달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아는 일정상 테슬라 옵티머스의 젠3 모델이 늦어도 2월 달 정도는 공개가 되니까 과연 시장의 관점은 정말 테슬라의 젠3 어떻게 보게 되면 옵티머스의 진화된 버전이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레벨로 나오고 있을지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약간 지금 관점에서 보는 그 모멘텀이 되고요. 한국에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과 이후에 3월 달부터 발효가 되게 되는데, 이게 2월 달 정도에 국회에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공청회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단순하게 25년도 9월 달에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 때문에 국내 로봇 관련주가 많이 좀 시연된 게 있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노란봉투법을 통한 뭐 물류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게추를 좀 내려놓고, 뭐 아틀라스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피지컬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스토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25년도 2월달 춘절 때 중국 같은 경우도 설날 행사 때 중국의 텐무입니까? 예, 이런 로봇들이 부채 주문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중국이 이번 설날 춘절 시즌에 어떤 그 중국 손해본 유니트리가 될 수 있고, 이런 로봇들이 어떠한 시연을 보여주는지도 아주 재미난 이벤트. 근데 그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못하면 못할수록 결과는 똑같습니다. 로봇은 진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투자가 이전에는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다, 뭐 숫자가 나오지 않는 섹터다 보니까 뭐 변동성이 크지 않느냐 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가장 그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아직 우리 한국의 로봇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저기 말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AI 워커라고 하고 집계라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협동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서빙 로봇 이런 데 많이 좀 나와 있었고 이미 또 공장 뭐 기계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AMR은 AG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조 공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번 아틀라스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공개되면서 시장은 기존의 휴머노이드 포함해가지고 범용 로봇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인지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로봇의 경쟁이라는 자료인데 우측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홈 유스 케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정용 로봇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있을 거 있고요. 왼쪽 플러스 그림이 이제 옵티머스의 가상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것이 뭐로 아틀라스의 모델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가로와 세로축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집에 가사 도우미라든지 그렇게 가정용 로봇 성격의 스페셜라이저드 로봇이 있을 거고요. 전문 쪽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왼쪽 같은 경우가 제너럴 퍼포스니까 약간 범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에서 이제 가정 서빙을 한다든지 배달한다든지 그런 거에 가정용 로봇이 있을 거고 위에 보게 되면 인더스트리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럼 아틀라스는 어떤 거냐? 바로 산업용 로봇이면서 범용 로봇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일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로봇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으로 치게 되면 관절이죠. 그걸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액추에이터는 거는 감속기, 구동모터, 제어기 통해서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액추에이터는 왜 단순하게 로봇이 관절과 사람처럼 팔다리만 자유롭게 하려고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입니다. 쉽게 말해서 홈 유스,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무게라든지 활동의 시간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왜 현대차가 제조에 로봇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노조 때문이 아니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도 당연히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든지 기타 뭐 감속기를 만들어도 현재 기술이나 생산 원가 측면에서는 중국의 감속기 기업이나 액추에이터보다는 단가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로봇을 할 때 이야기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로봇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산 뭐 감속기를 만든다더니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행을 하고 또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SL이나 HL 만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그게 성능이 높은 비싼 걸 팔아서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어쩌면 이제 기업마다 좀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로봇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향후 로봇주를 바라보는 큰 바뀐 어떤 트렌드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한 달 사이에 거의 90% 가까이 상승률을 보였는데 여전히 좀 투자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현대차입니다. 워낙 이제 현대차가 박스권에 갇힌 걸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보면 현대차가 주가 안 갈 때는 한 3년, 5년 동안 박스권에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6, 7월이 되게 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노조 이야기도 있었고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거였어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자동차는 실제적으로 팔리는 있는 제수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인구도 제한적이고 한국 인구도 제한적인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체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CAG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출의 증가 속도가 두 자리 이상 팍팍팍 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생산 연령이나 생명 주기 자체가 기니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짧아서 3에서 5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면 사람으로 치게 되면 자동차가 출고돼서 폐차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 같은 경우는 제품 믹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해 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 2, 3년 전에 현대차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전기차 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더뎠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또는 전기차 개전 또는 여기에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는 오히려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실제적으로 로봇 산업 쪽으로 공정을 강화하고 로봇을 통한 제조 원가를 내리는 그림으로 간다면 어찌 보게 되면 현대차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뭐 실적의 회복 이런 걸 빼고 나서 멀티플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여 있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라스 지금 나와 있는 영상 한번 보시면 물론 지금 이 재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대략 14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1,450원대 원화로 환산했을 때 거의 뭐 2억 원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비싸긴 비싸는데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로봇 생산 원가 자체가 실제적으로 5만 달러 이상까지 내릴 수 있다. 5만 달러면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대략 8천만 원 이상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를 통한다는 거죠. 이번 현대차는 28년도 전에 이미 조지아 공장 쪽에 3만 대 이상 정도의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키가 보면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최대 운반 능력입니다. 50kg까지 들 수 있다는 거죠. 50kg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고장을 갈 때 우리가 문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동차 그 도어죠. 예, 앞문뒷문. 그런 거를 들어서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정도 재본을 놓고 봤을 때도 되게 좀 주목할 부분하다.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현대차에 지금 거의 뭐 60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에 밸류를 당겨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이게 생각보다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어두다 보니까 주가는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오고 현대차를 바라보는 26년도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실적이 아니죠. 그 실적은 앞으로 2, 3년 후에 정말 이 로봇들이 적용을 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생산성 효율을 가져왔을 때고 작년도 뭐래 9월달 정도죠. 현대차 메가플랜트의 조지아 공장을 조기 착공해서 조기 돌린 것 자체 아직 생산 대수는 제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가 돼서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관점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멀티플을 높게 주는 것이 조지아 이 아틀라스의 모멘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에 대한 어떤 밸류 가치까지 평가하면서 조금 많이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는 아틀라스의 이 멀티플 자체가 현대차의 주가를 갖고 있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레벨을 했다. 그거는 확실히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주가라는 건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주가는 어디에도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100조를 넘었고 절대 주가는 50만 원이 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옛날 스타일로 말하면 현대차가 과연 100조의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0조만 잡아도 PR이 5배거든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인 적은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출발점이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도 약간 그런 계산법을 많이 해봤어요. 국내 많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로봇의 멀티플을 빼고 나면 현대차는 비싸 보일 수도 있고 여기에 조금 붙였을 경우에 많은 증권사들이 많이 봐야 40만 원대 후반을 줍니다. 근데 국내 삼성증권이라든지 몇 개 증권사 쪽에서 로봇의 멀티플에 대해서 진심인 증권사는 로봇의 가치를 높이 주면서 오히려 멀티플 자체를 현대차의 PR을 높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그 이론적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뭐 지금 실적만 놓고 보고 절대 주가만 놓고 보고 이게 100조는 비싼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기성전 같은 내용인데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향후의 진행 속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 최근에 좀 재미난 게 그런 게 있죠. 정의선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지아 공장을 이제 거기에다가 뭐 물류를 넣고 공장을 조금 완공하는 것까지도 로봇을 활용하겠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물류 로봇 이런 걸 말하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한국 같은 경우도 시스콘 로보틱스 이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테드라인 또는 신보텍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설비나 주는 거는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봇이 전체 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울산 공장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서도 기본적으로 AMR, AGV 같은 경우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로봇만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노란 게 있죠. 우리 스팟이라고 이야기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춤을 추고 했던 그 노란 게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카메라만 달게 되면은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아틀라스라든지 스팟을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 원가를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절감하고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거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보여주는 현대차, 기아차의 뭐 연간 실적 전망 14조, 15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멀티플을 계산하는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로봇을 통한 실현 가능 속도에 대한 멀티플을 준다고 할 때는 멀티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겠네요. 이 말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확실하게 뭐 10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식은 이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느냐 않느냐 또는 주가란 건 수급의 쏠림이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게 뭐 비율은 좀 엉뚱합니다만 주가가 움직인 데는 수급의 쏠림이란 게 있거든요. CS고 로봇이었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압도적으로 몰린 것도 있습니다. 실례로 이거 한번 이야기할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면서 현대차의 밸류를 매기는 제가 영상이나 분석을 많이 봤는데,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IPO를 한다고 해도 빨라야 28년입니다. 그리고 현대자와 기아가 실제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고, 시장 가치는 최근에 투자할 당시보다 높은 3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투자라는 관점에서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리스크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차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보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것은 뭐냐면, 정의선 회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통해서 오히려 현대차의 지배 구조의 밸류 체인에 갔을 때 상당히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바로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현대차 주가에서 늘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지배 구조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여전히 정의선 회장이 완벽하게 삼성처럼 현대차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를 통한 로봇의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분 구조에서 갖고 있는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쥐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 구조 승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끔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일정에 대해서 릴리스를 많이 하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유독 현대차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도 없잖아 있다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단순히 이게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냐가 아니라, 이거는 이 안에 숨은 그 의미들을 좀 이해를 해야 주가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현대차나 앞서 말씀 주신 로봇 산업들을 보고 그것 외에 좀 주목해 볼 로봇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어찌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 모비스에서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지 않습니까? 모비스는 2020년도 정도가 오면서 과거 10년 동안의 트렌드 변화를 많이 왔습니다. 그 2020년도까지 전까지의 모비스의 전략 자체가 이미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이었다면, 2020년도가 넘어오면서 현대 모비스는 실제적으로 로봇 난 캡티브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그림을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밸류 체인에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놓고 봤을 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 1차 밴더잖아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의 차체라든지 외형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비스, 현대 위아, 그 다음에 HL만도는 또 한라그룹이잖아요. 한라그룹과 현대그룹은 일정 부분의 과거 커넥션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리가 좀 되어 있지만은, 근데 한라그룹과 HL만도 같은 경우도 왜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고전했냐면, 원래 ADAS 아다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다스 사업 자체를 물적 분할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좀 고전을 하다가, 만도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공장을 짓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 현대차와의 어떤 이슈보다는 자체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관점이 있었고, 그러한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다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쪽으로 회사의 어떤 사업 비전 자체를 계속 올인하면서 많이 주가가 반영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현대차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은 현대차와 관련이 높은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중에서 시장에서도 조금 더 소부장 중에서 로봇 쪽의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붙일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헤드램프 세계 국내 1위 회사 SL 같은 경우도 같은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나머지 몇 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현대차와 연결고리에서 조금 찾지 못하는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은 그렇게 좀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부품단인데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건 현대차와 자동차와 관련된 1, 2차 협력업체 기준으로 SL, HL만도, 위아를 말씀드린 거고, 3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부품입니다. 어떤 거냐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외부에 대한 부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부품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부차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1월달에 많이 오른 게 무벡스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게 되면 부품과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폰이 알고 있던 뭐 SPG, SBB테크,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런 것처럼 두산 로보티스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액추에이터를 하던 사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 현대차의 협력 이런 거와 한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인건비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투입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라인을 깔고 로봇을 장착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산 단가와 공정 효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로봇의 진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3그룹에 있던 기차적인 그 수입을 하는 기업들도 서로 얽혀는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업 쪽으로 딱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번외로 의료 로봇주도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의료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사실 기피하는 섹터긴 합니다. 깊이라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깊이까지는 아닌데요. 조금 전에 말한 좀 결이 다른데 의료 로봇은 실제적으로 계속 현재 의료 현장에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영이라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큐렉스라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상장한 리버스메드입니까? 이런 회사들도 엮여 있는데 의료 로봇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만약에 복강경 로봇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합 대형병원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뇌 수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할 때 그거는 기술을 통해서 모멘텀 측면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나중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를 도입하는 병원이나 이런 기관이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 보면 고영이란 기업의 그 카이로스 메드라고 이야기합니까? 뇌 수술 로봇 이게 뭐 일본에서 뭐 획득을 했다 할 때 주가가 많이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물건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 로봇이나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게 숫자로 연결되진 않아요. 되긴 되지만은 미치는 영향이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선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약재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요. 최근엔 그래도 다시 많이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 LG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 퓨처엠, 기타 3사의 이제 주요 과거 계약 체결에 대한 공급 해지 사건이 좀 많이 나왔었죠. 아마 누적적으로 10조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LG엔솔이나 많은 기업들이 수주의 어떤 실제 납기 시기 자체를 한 27년도, 28년도로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 있었죠. 장기적인 계약이 있었고 이미 작년도 재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없잖아 있는 상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잠깐 뭐 상승했던 흐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해 9월달 이후 많은 2차 전지 셀업체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그 이상 올라왔던 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라왔던 뭐 시장 효과라든지 여기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ESS는 부분 약진 자체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에서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시장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왔던 그 이슈가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지난 9월 30일부로 미국은 IR를 종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나와 있는 테슬라의 인도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대부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3분기의 데이터 자체가 IRA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선구매하는 효과에서 나왔던 일정 부분의 착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이후 연초까지 이러한 배터리 셀에 대한 부진한 어떤 계약 취소도 어찌 보면 하나의 트리거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워낙 신고가 정시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반도체 쏠림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또 조금 더 똘똘한 종목에 대한 투자 흐름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설상가상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을 계속 올해 접어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가 특히 오늘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급등을 한 배경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AI가 가고 AI 반도체가 가고 그 AI 반도체의 어떤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 인프라가 가고 간다는 표현 자체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걸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많은 발전을 놓고 봤을 때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ESS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ESS로 만약에 전기차를 관련주를 만약에 투자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시간이 오래 보는 성장주의 모멘텀보다는 약간은 저는 가치주의 성격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성장주고 ESS는 약간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주가를 멀티플을 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저는 뭐 변압기를 좀 비교하게 되면은 약간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는 유틸리티가 섹터가 갖고 있는 약간의 저밸류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ESS의 모멘텀이 지금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는 이유는 본격적인 속도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어느 정도 ESS 양산을 돌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속도 자체가 더디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4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추정치를 놓고 보겠을 때는 2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죠.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AMPC의 어떤 흐름 자체도 좀 제한이 됐습니다만은 AMPC는 어찌 보게 되면 실적을 보는 관점에서 세액 공제를 먼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한 영업이익 착시 효과보다는 수주를 통한 이슈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아직은 시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 관점이 좀 부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 1월달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추정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 그점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고 1월 말에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시장의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저는 강하게 붙었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 SDI 또는 뭐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주가를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배터리인데 전고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는 자료는 참고로 2년 전 삼성이나 LG나 기타 기업들이 향후 전고체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겁니다. 밝힌 건데 그 중간에 몇 가지 뭐 시기적으로는 좀 바뀌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진심인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할 때 대장주로 뽑는 게 대부분 SDI거든요. 왜냐하면 SDI가 인텔 배터리나 기타 배터리 행사에서도 뭐 LG나 SK보다는 조금 더 전고체 배터리 쪽에 푸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LG도 마찬가지죠. 상용 같은 경우는 과거 2년 전에 한 28년 정도부터 상용한 목표인데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목표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만들었는데 누가 쓸 거냐가 문제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봇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원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같은 3원계를 하더라도 고효율의 로봇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이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되긴 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아틀라스나 등 피지컬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그림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원래 로봇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세 가지 셀 타입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게 각형 파우치, 원통형이 있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을 좀 갖고 있고 체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로봇은 파우치형이라 많이 많습니다. 근데 파우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기술적인 문의나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는 거의 3원계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투입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3원계 배터리 원통형이 들어간다고? 그럼 역시나 다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매개세가 몰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봤을 때 근데 같은 원통형 중에서도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좋아. 뭐 실적은 모르겠고 일단 모멘텀 플레이니까 그러면 전고체 키워드 붙어 있는 SDI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는 관련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뭐 이수스페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뭐 CIS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이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전기차에 ESS만 모멘텀이 있었다면 여기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은 저는 앞서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원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로봇을 이야기하게 되면 로봇 아까 우리가 아틀라스 영상을 잠깐 보셨을 건데 만약에 아틀라스의 원가가 5만 달러라고 계산했을 때 한 대를 만드는데 말이죠. 거기서 주로 60%를 담당하는 게 액추에이터나 바디샤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가에 들어간 흐름 자체가 대략 5%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제 5%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수가 달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는 현대나 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100만 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보통 지금 200만 대까지는 못 갔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200만 대가 아니죠. 많아야 빨라야 만 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속도는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10만 대, 20만 대까지 걸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보다는 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 그렇지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배터리를 투자하기에는 숫자로는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료에 있던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는 그렇게 잡으면 돼요. 약간 가벼우면서 고효율의 배터리, 충전도 좋고 열량도 좋아야 되는 그런 배터리를 갔을 때는 여기에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도입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신기술 관련주 쪽으로 아마 트레이딩 관점은 나올 것 같고 이런 흐름이라면 제 판단으로 3월달 예정된 인터 배터리 2026에서도 다시 한번 이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신기술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면 충분히 2월달 같은 경우에 로봇주의 흐름, 주가, 2차 전지 흐름 자체는 뭐 실적이란 어떤 위험한 부담은 좀 내려놓고 인터 배터리를 향한 신기술의 향연을 통한 어떤 기술적인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아까 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 응급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뭐 소재 기업들, 장비 회사들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트륨 배터리는 좀 무겁겠죠?
네, 뭐 여러 가지 한번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좀 펼쳐보는 게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지금 2월달과 3월달까지는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가 2차 전지의 가장 적절한 편일 것 같습니다. 그럼 2월 달이 좀 2차 전지 투자에 좀 적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이미 실적으로 디스가 났기 때문에 LNF라든지 기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례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많이 움직인 거는 바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입니다. 실례로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톤당 거의 뭐 15만, 16만 위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5년도 어느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 저점이 대략 6만 위안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9월 달 정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자체가 순간적으로 50% 이상 올라갈 때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은 대략 8만 위에서 12만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탄산 리튬이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ESS에 연결을 많이 지었겠죠. 같은 리튬이라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LFP용 ESS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니까. 근데 연초 접어들어서 좀 재미났던 게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판가까지는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판가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세트 업체들이 오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쿠 우리가 본 대로 대부분 계약이 취소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리튬 관리의 주가 상승과 현재 1월 달에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좀 괴리가 생기는 거고, 물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는 테마손 관련해서는 리튬을 뭐 개발한다든지 무늬만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트레이딩 물량은 들어올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면은 글로벌 리튬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기타 뭐 니켈 쪽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움직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들이 또 갖고 있는 약간의 아킬레스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리튬 가격의 급등과 2차 전지 소재 업종과의 어떤 주가 괴리는 일정 부분 ESS를 통한 확실한 캐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괴리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하나는 지주회사고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에코프로 BM을 투자할 때는 생각나는 단어가 니켈이고요. 인도네시아 니켈 법인이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되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는 역시나 삼원계 쪽인데, 니켈 이야기 잠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할 때 잘 보면 인도네시아 니켈 법인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후부터 니켈 가격도 연초 들어서 잠깐 동반 상승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약간 지분법 평가에 대한 측면이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니켈 가격 자체가 기타 다른 원자재와 함께 어느 정도 동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24년도나 25년도까지는 워낙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축소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시기 자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제 시장의 투자가들은 단순하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축소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보다는 S라고 이야기하는 세일즈,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슈 자체는 우리가 체크는 하지만은 투자론적 관점에서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고요. 일례로 또 최근 12월 달인가요? 에코프로의 주가가 단기 급등했던 영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장에서 어떤 생각했던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시가총액의 상위 재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코스피 종목이 아닌 코스닥 종목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알테오젠의 코스피 진행 자체가 시가총액 2, 3위 쪽으로 패시브 자금을 수급이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접어들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지난 12월 달부터 릴리즈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1월 달까지 명문화가 되질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코스피 시장에서의 삼성하이닉스, 현대차까지 폭주하다 보니까 많은 기관 자금들 자체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오히려 멈춘 상태,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자금 자체가 코스피로 베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많이 후회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본 사업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고, 결국 두 기업 모두 어느 정도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독일이죠. 유럽에서 아무래도 다른 배터리보다도 LNF가 뭐 테슬라 쪽이나 LFP 쪽이라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헝가리나 유럽 법인이 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슬슬 다시 보조금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에서 가장 51개
10개 주 중에서 친환경에 가장 적극적인 주 바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보조금을 좀 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어찌 보면 올해 큰 그림에서는 약간 우리가 지켜볼 이슈가 되긴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어떤 부진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그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강세, 5,000포인트를 넘어왔던 시장, 그 다음에 시장의 로테이션,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한 매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사업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는 많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수주 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지난해인가요? 가끔 보면 소재 업종 중에서 조금 멀티플을 고 할 때는 미국이 흑연에 대한 규제와 상대적 반사익에 대한 그림이 좀 많았고 실적을 놓고 볼 때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가 음극재 부분에서의 실적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홀딩스 포함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약간은 같은 2차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개인의 어떤 팬덤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에서 아주 민감도가 높다면 포스코 그룹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정석적인 양반의 느낌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실적에 민감하고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좋고 어차피 포스코도 에코프로도 대부분이 전방산업이 테슬라 아니면 유럽차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수주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중과 신경을 많이 쓰질 않고 그동안 실적 발표에서 말하는 LMR 배터리라든지 이런 약간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가 다시 또 투자 증설을 하면서 LNF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LNF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내 배터리 셀 회사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이동차 회장도 잘 들어보면은 아직 LFP 배터리 전환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워낙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에 많은 투자도 해놓고 중간중간에 한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도 약간 공급이 중단돼 있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막대한 재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과거 또 한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조달금 이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약간 보류하는 영향이 있고 LNF는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또 유상증자 위에 BW 발행하는 형태를 통했습니다만은 어느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터리 있다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LFP 사업 전환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25년도 전후부터 전기 시장의 속도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시장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LG엔솔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ESS 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캐중 구간에 놓여 있는 전기차 부분이라는 걸 커버하는 그림으로 가고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과연 중국산 이 LFP 배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 받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LNF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LFP 배터리도 들어가는 그 리튬이나 소재 같은 경우도 중국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북미 쪽에 좀 투자를 한다면 다른 여타 배터리주보다는 모멘텀 플레이 쪽에서는 조금 빠를 수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아직 그 지난번에 BW 발행에 대한 물량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 상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BW 물량에 대한 물량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이상 있을 때는 어느 상관이 없고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늘 그 부분이 좀 신경 써서 조금 주가 부진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주가 우상향할 때는 오버행에 대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늘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혼자만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통한 모멘텀 자체가 LNF가 기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IR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실적 자체 발표에서 ESS의 부분을 통한 실적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 마지막 질문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차전지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3년도 7월달 정도니까 벌써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주가는 올라옵니다만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24년도와 25년도를 바라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보조금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자체는 약간의 희망회로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할 때 전기차 전환의 속도 자체가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조금 빨라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6년도 정도 오면서 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라는 개발 자체가 어느 정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약간 속도는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느 정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도 제품 믹스의 개선이라는 아주 노멀한 표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품 믹스의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기업들 자체가 일정적으로 ESS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손실을 좀 커버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모 M 정권사에서 빠르면 26년 늦어도 27년도 정도부터는 뭐 ESS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영업이익의 6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밋빛 전망도 많이 펼쳐놨는데 그건 우리가 매 분기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판단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주가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23년도처럼 이렇게 주가가 왕 붐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요인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25년도 20를 넘어오면서 2차 전지에 묻어있는 악재는 저는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악재라는 이 주가와 5,000포인트의 주가 지수를 상대 비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적인 매력에서는 더 이상 어느 바닥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높다. 과연 근데 내가 이 가격의 주가를 사가지고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시장보다 더 빠른 각도로 상승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매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약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좀 튄다면 가장 활성도가 좋을 때가 대부분 인터배터리 포함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작년 3, 4분기에 보여줬던 그 주가 상승 탄력성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몇 개를 투자하고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보통 섹터로 말씀드린다면 3개 정도의 섹터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 것 자체가 가장 내가 관리한다거나 컨트롤할 때 유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라면 여전히 40% 정도의 비중을 반도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40% 정도만 했냐 하면은 일단은 반도체주는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아웃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2월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들어갔을 때 비중 자체를 80%, 90% 갔을 때는 아마 상대적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40%를 넣은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조방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의 어떤 공통을 묶어서 40%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는 실제적으로 방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방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오히려 방산 부분을 가장 40% 정도의 내에서도 조금 높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40% 기준으로 볼 때 조방원을 세팅한다면 방산 50, 조선 30, 원전 20% 정도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가 흐름과 계절 같이 할 수 같고요. 그렇지 마지막에 20% 그럼 40%가 반도체, 40%가 조방원, 마지막 20%는 어떻게 투자할까? 배터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배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탄력성이 좋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인터 배터리로 몰리기 때문에 인터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주관해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 서울 행사가 보통 3월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실적 발표되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되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실적 발표되는 그 시기 자체가 4월이라면 발표되기 전에는 주가는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습니다만 비중은 낮아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와 조방원을 80% 여기에 변동성과 모멘텀 측면에서 2차 전지를 20% 이렇게 세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증시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주식 클래스 하창봉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방향보다는 시장의 결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워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해야 될 섹터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 섹터 이렇게 먼저 구분하는 법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나의 수익률을 높일 섹터가 있고 수익률은 낮지만은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이트가 매주 주식 클래스 하창봉에서 함께 되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